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 요약집 23페이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서 그 과세되는 지분 비율에 대한 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잘 이해하면 쉬운데 또 표를 잘 보시면서 잘 이해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봅니다. 예, 1번을 봅니다. 비상장 A법인의 갑주주가요.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설립 시 40%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요. 근데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서 20% 주식을 추가 취득했어요. 그래서 60%가 됐습니다.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자, 20% 요거 증가분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죠. 그래서 60% 전체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 추가 취득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70%가 됐을 때는 70%를 과세하는 게 아니죠. 60% 이미 과세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증가분 10%만 과세한다는 거.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그래서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자, 근데 다만 여길 주의하셔야 돼요.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시험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되는 지분 비율 시험에 다 나왔는데 안 나온 게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대한 지금 읽은 요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설립 당시에는 지분율이 40%입니다.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설립 후, 자, 주식을 취득했어요. 또는 증자 등을 통해서 30%가 늘어났습니다. 몇 프로가 됐어요? 70%.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70%.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전체 70%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10% 주식을 양도해서 줄었어요. 60%로. 자, 그랬다가 20%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자, 2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80%가 됐어요. 자, 그럴 때 60에서 80%, 2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면, 저 위에 70%였다면, 자, 그때 본인이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괜찮으니까.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60에서 80%, 2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 그러면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최고 비율 70%와 80%를 비교했을 때 증가가 있죠? 자, 최고 비율 70% 늘어나 몇 프로만? 10%만 납세음이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증감 변동하잖아요.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분을 과세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자, 주식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그러면 계속 주식 살 때마다 취득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여기서 같으면 70%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에? 최고 비율 7% 이미 과세했으니까 7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한다. 그래서 70에서 8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몇 프로만? 10%만 납세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얘 3번을 봅니다. 설립 당시에 50%입니다. 자,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 없고요. 50%에서 30% 추가 취득해서 80%가 됐습니다. 과점주주 딱 50%면 과점주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딱 50%면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80% 전체 납세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20% 양도해서 60% 줄었어요. 여전히 과점주주인데, 자, 60에서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이 10%, 60에서 70%, 10%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80%입니다.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몇 프로냐 그러면 80에서 7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이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4페이지 넘어가시니까 얘 4번이 나옵니다. 법인 설립 시 60% 취득이요. 설립 시 60% 취득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립 시는. 근데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요때 몇 프로만 과세하느냐? 10%만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유는 뭐만? 증가분만.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거 60%에서 10% 추가 취득 7% 됐을 때 70% 과세하지 않고 왜 10%만 과세하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법인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분이 말하자면 대주주인데
90한 뭐 예를 들자면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98% 이렇게 갖고 있나 봐요. 거의 뭐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2% 예를 들자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라고 주주고 이사라고 등재시켜 놓고 있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도장 갖고 오라고 해. 그런데 배당을 주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조그만 그냥 저기니까 영세한다니까 배당도 없어. 그러면서 무슨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사라고 또 그 다음에 뭐 배당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비상장법인이죠. 무슨 일만 생기면 저 뭐 도장 갖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시 갖고 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보세요. 설립시 예를 들어서 설립시 98% 갖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2%를 추가 취득해. 그래가지고 100%가 됐다. 이때 100%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설립시 주식 취득은 납세는 없고 자 근데 이렇게 60%였다가 10% 추가 취득 70%가 됐다. 그럼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만. 그래서 요 사례 같으면 몇 프로만 과세하겠어요? 2%. 요거만 과세합니다. 2%만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래야지 100% 전체 과세로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설립시 60% 주겠다 10% 추가 주겠다 70% 됐다 10%만 과세합니다. 설립시는 납세는 없고 근데 과점주주는 이미 돼 있으니까 된 이유는 증가분만. 얘 5번을 봅니다.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 그러니까 과점주 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경우에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주주가 부과한다. 무슨 얘기인지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립 시에 40% 주식 취득했습니다. 납세는 없고요. 설립시 주식 취득은. 그랬다가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몇 프로 과세? 60%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20% 양도를 해가지고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 30%를 추가 취득해서 70% 과점주가 다시 됐어요. 60, 40, 70%.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70%를 비교해요. 몇 프로 더 나왔어요? 10%. 이때는 10%만 납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얘 6번을 보겠습니다. 그럼 법령이 반대석으로요. 설립 당시에 40% 당연히 납세는 없고요.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어요. 그럼 몇 프로 과세요?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주식을 25%를 양도해서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15% 추가 취득해서 60%. 과점주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70, 45, 60.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 70%와 다시 된 비율 60%를 비교해요.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올해 사실 개정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미처 또 빼먹고 안 한 게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 사례는 예를 들자면 60이었다가 40% 됐다가 만약에 70%가 됐다. 그러면 이제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다시 됐을 때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어떤 거예요?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분 10%만 과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0%를 과세합니다. 60에서 70% 늘어나는 10%.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건 보세요. 올해 이제 개정세법 이런 거예요. 60이었다가요. 빵프로 됐어요. 전혀 주식 한 주도 안 갖게 됐어요. 그래 빵프로 됐다가 만약에 70% 됐다.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 요때 요 규정이 적용되려면 최소한 한 주라도 1%라도 한 주라도 저 주식을 갖고 1%라고 했어요. 제가 주식 한 주라도 갖고 있었다가 과점주가 다시 되고 이런 경우여야지 단 한 주도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60에서 70% 비교하지 않고 이때는 몇 프로 과세하는 거예요? 70% 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거기다가 요때는 몇 프로 과세한다? 70% 과세합니다. 70% 전체를. 그래서 여기 빵프로 요건 안 돼요. 한 주라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였다가 안 했다 다시 됐을 때만 이 규정 적용하는 거지 한 주도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자 요거 빵프로일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요 규정 60에서 70% 비교하지 않고 그냥 70% 전체 과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 3번, 얘 2번과 3번에 대한 거 있잖아요. 얘 2번과 3번은 하고,
요거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떤 거냐면,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또 어떤 거냐면, 아까 그거는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70%였다, 과거는 생략하고 70%였다가 60이었다가 만약에 요게 만약에 90%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90%가 됐다. 그러면 요거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이거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거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증가분 과세하고, 증가가 없으면 납세 먹고, 이거고. 이거 아까 우리가 2번과 3번은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데, 주식이 이렇게 증가됐을 때, 여기서 30% 주식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비율하고 따져봐서 그때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서 증가했을 때 증가분만 과세입니다. 몇 프로만 과세합니까, 여러분? 과점주의 최고 비율 70%보다 늘어난 90% 됐으니까 몇 프로? 20% 과세합니다. 20% 과세하고요. 자, 20% 과세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서 증가분을 과세하는 거고,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이때는 이제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증가분을 과세하고, 증거가 없으면 납세 먹고. 근데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이 단 한 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었어야지. 예? 자, 과점주였다가 다 팔아가지고 하나도 없다가 빵투했다가 다시 됐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 요때는 그냥 요 7% 전체 과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것도 그 옆에다가 좀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방법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처음 보신 분은 이제 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공부했던 분들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방법이요. 과세 표준 어떻게 요구하느냐.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소유한 이 취득세 대상 물건 전체 가액이요. 그래서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그래서 토지, 건물, 차량 가격 뭐 이런 거 합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서 구하고요. 세율은 이때 의제취득 간주취득이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중되고요.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취득세액의 10%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자,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 될 때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고, 또 과점주주의 취득 같은 의제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규정, 산출세액의 80%,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이제 취득세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과점주주의 취득과 관련한 요 사례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화해서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잘 모르겠는 분은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취득세 다 하고. 그 다음에 03번 테마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우리 과세 대상을 공부했었습니다. 7080 세대 갑이요. 이 7080 세대 갑은 고향이 어디였냐면 포항 영일만 앞바다였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였고요. 그 다음에 포항 영일만 앞바다였고, 이쪽 출신 분들 계시냐고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없었던 것 같은데, 광명에서는. 그죠? 광명은 이쪽 출신 분은 없었고, 울산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포항, 울산 있었나? 아, 있었구나. 포항? 오, 포항 있었구나. 포항 일만. 좋습니다. 제가 포항 거기 한번 갔더니, 포항 여기 그 뭐죠? 이렇게 해맞이 하면서 이렇게 이거 호미곶? 맞다. 호미곶도 한번 가보긴 가봤었는데요. 잠깐 그냥 차로 한번 가서 그냥 잠깐 저기 했었는데, 자, 이 사람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고,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쭉 한번 따라가 봤죠. 서울에서 뭐 팔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갔습니까? 항공기 타고, 그 다음에 우리 땡땡공항으로 가서, 왜 땡땡공항이라고 하냐면, 제가 김해공항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이쪽 출신분이, 쌤, 저희 동네에 포항공항 생겼는데, 예. 그래가지고 포항공항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이쪽 출신분이, 쌤, 저희 동네에 포항공항이 있긴 있는데요. 주로 사람들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든 땡땡공항으로 갔다가 여기서 차량을 타고 포항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위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 그리운 바다 성산포를 쓴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맨날 받아보고 이 사람도 소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게 결심했죠. 선박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도저히 어부는 그냥 구경할 때는 좋았는데 어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사업 아이템도 구상을 했죠. 여행을 떠났죠. 어디로 갔습니까? 강원도 정선에 갔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여기 고안읍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강원랜드가. 자, 그래서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하면서 저 사업 아이템 구성하는데 여기 그 고무죽죽한 사북고한 태백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르죠. 그래,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폼나게 또 승마도 하고 또 요트 탈 수 있는 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의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는 저기 사북고한 태백과 얽힌 제 에피소드 얘기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기차 그 받아보려고 기차 타고 가다가 옛날에 어떤 애를 만났는데 걔가 고안 고안이 옛날에 강원도에 생기기 전에 고안읍이 집이었는데 자기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고안에서 수제 났다는 소리 들었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유학 온 애였는데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죽이 맞아가지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밤새 술 먹고서 저는 아침에 이제 그 동해바다로 이렇게 갔던 그 생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 같은 거 있으니까 연락처 다 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때 그냥 다음에 언제 꼭 뭐 학교 어디서 뭐 만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딱 못 만나면 끝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면 끝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깝네. 어떤 건 하여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봅니다.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라니까요. 여러분 여잔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남자에서 남자 여자 아니고 진짜 봅니다. 아니 여자에서도 그렇고 남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간에 요즘은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 그런 게 없어. 자 이거 봅니다. 요 스토리요.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 타는 분양권, 회원권 분양하는 리조트사건에서 폐강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흘러간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여기 보세요. 토지는 말로 할게요. 껴져 있으니까. 토지는 하여튼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 배수, 도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되고요. 골프 연습장 같은 거. 그다음에 항공기는 뭐 사람이 탑승해서 하늘 날아다니는 건 다 대상이 되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한하지 않고 오토바이, 기차, 케이블카 등 원동기 장치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거면 다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박, 물 위를 떠다니는 다 대상이 되고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만 특별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어권, 광어권 시험에도 최근에 나왔지만 취득세 대상은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 또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어권은 제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권 무채상권 중에서 어권하고 광어권 두 가지가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어권, 광어권.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고. 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안 돼요. 어권, 광어권 대상이고. 임목보면 임목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목보면 임목 수목의 집단 대상이고요. 또 기계 장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계 장비입니다. 건설 중장비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장비가 대상이지 기계 장치 아니고요. 회원권은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이 5가지가 회원권의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제가 등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의를 보시면 토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고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중공인가전에 매립간척하고 중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하고요. 단순한 토사의체에 주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당근이지 여러분들. 아이 뭐하러 줄을 거예요? 당연하지. 모래 풀 때마다 취득세 내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허가와 관계없이 과세하니까.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나 일정한 발전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대상은 요 정도 딱 알아두시면 되고요. 04번 대화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별표의 3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자,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보시면, 먼저요. 공부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했습니다. 다만 차, 기, 항, 선이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원전은 선박은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또 꽃표시 보시면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에게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이제 공시법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쌓였고 등등, 그러니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고요. 예,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했는데 얘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안 하냐? 채권자들이 다 와서 뺏어갈까 봐 안 하고 있죠. 그럴 때 얘가 또 이걸 갖다 신축한 다음에 그냥 등기 안 하고 팔아버릴까 봐 채권자가 자 법원에다가 저거 못 팔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잖아요. 법원에다 가압류를 신청해. 그런데 그래서 법원에서는 등기관한테 요 가압류를 촉탁합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그러는데 공시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압류를 신축한 건물이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얘 아직 호적도 안 올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 명의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 되는 거고. 자,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 갑이 당연히 갑이 취득한 거니까 갑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 자, 요게 이제 기본세에 보면 좀 길게 돼 있는데 어떤 얘기냐.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요거 주체구조와 효용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은 자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이런 것들, 이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이런 것들.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분으로서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룰 때 원래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자, 주체구조 취득자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일치하지 않고 주체구조 취득자 이외자가 이런 것들을 가설했을 때 그랬을 때 자,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설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설한 자로 바꿔서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자, X라는 거. 최근에는 옳은 지문으로 한번 또 옳은 거 골라라 해서 나온 적도 있고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가설에서 주체하고 딱 초용같이 이루면서 일처가 되어 있는데 가설한 자 임차인이 가설했다가 장사 안 돼서 딴 데로 가버리는데 예, 그 세금 추징할 때 그 가설한 자를 일일이 찾아서 그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려면 추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딱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주체급여주득자 2위자가 가설했을 때 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주체급여주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 얘기고 가설한 자 X고요. 다 돼 있죠, 거기? 그 다음에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상속, 가로 안에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 자,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 한 푼 주지 말고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거. 자, 및 포괄 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해서 유증 나오면 상속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대한이 민국이 만세요. 대한이는 건물을 상속받고 민국인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주택을 상속받았다. 각자가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근데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지역주택과 주택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원입니다. 자, 근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이 납세의무자. 자,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경우, 공유물을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공동 소유자 각자가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그 공동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공동 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공유라는 건 항상 여러분 민법에 배우지만 공동 소유 줄임말이고 소유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대여물건의 수입자가 되는 경우, 자, 요 위에 있는 거는 타 회사에서 어떤 수강생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다 제 카페에다 질문하면 제가 알람이 탁탁 오니까 좀 되는데 어떤 회사는 또 질문이 오면은 이렇게 회사 홈페이지에 질문했을 때 질문이 오면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되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아예 그렇게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까맣게 입고 있다가 가끔씩 생각나서 들어가 보면 질문이 나와 있어요. 질문이 들어있는데 원래 직원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질문 온 지 뭐 한 달 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타사회에서는 미안하더라고요. 질문한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우연히 거기 들어갔더니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였냐면 질문이 요 납세의무자 부분을 이걸 쫙 이렇게 해놓고서 제목을 쫙 이렇게 나열해 놓고서 중요한 순서대로 좀 이렇게 나열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인가 하여튼. 자, 그걸 다 해달라니까 요거 그냥 어떻게 중요 순서, 사실상의 취득자, 주체적 취득자, 조합원이 되는 경우, 공동 소유자, 요까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밑에 또 몇 가지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사이에서 중요 순서를 갖다가 정하기가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납세 문제 나올 때 요거 중요도에 따라서 1번 지문, 중요도 2번 지문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바꾸는 것도 어떤 거 바꿀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어떤 걸 바꿀지 모르잖아요. 그건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지. 근데 그걸 또 중요도에 따라 나오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어떡하네. 요까지가 이제 조금 더 잘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여물건의 수입자, 여기부터는 조금 편하게 한번 보세요. 대여물건의 수입자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물건을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는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지 이거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 바꾸면 대여시설 이용자로 바꿔요. 수입하는 자고. 그 다음에 시설 대여업자가 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여신전면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 등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시설 대여업자인데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이것도 대여시설 이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 의지한다고 그랬죠?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그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X입니다. 종류 변경 후 아니고 그 시점 소유자입니다. 후의 소유자로 바꿔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서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무슨 얘기냐면 지입차주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버스 하나를 사요. 버스 하나 사가지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키고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운행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운수업체하고 저하고 수익을 나눠갔습니다. 그럴 때 저를 뭐라고 하냐면 지입차주. 제가 사고 간 버스를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누구예요? 지입차주지. 운수업체 그 등록 명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꾼다 그 명의자라고 바꾸겠죠? 아니고 운수업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지입차량 같으면 지입차주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또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호재. 이거는 이제 시험에 2번 나왔죠, 여러분들. 최근에 25회 시험 때 신설이 돼가지고 벌써 시험에 2번 나왔고요. 지문 한 줄까지 합치면 뭐 3번이라고 할 수도 있고 2번 나왔습니다. 자,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예? 배우자 간에, 자, 부모 자식 간에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그게 포인트고 그걸 뒤바꾸는데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 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버지 부동산 공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는다.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으로 보고 파산 선고로 인해서 저 혼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관계 인정이 되고 3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드러나니까 거래사실이.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27회 시험 때인가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요. 이해하면서 보세요. 기업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또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면 대가관계 입증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자,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샀는데 아들이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역시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바꾸면 이런 경우에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바꾸는 거고 다음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다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무상취득의 경우를 집어넣고 물어볼 거고요. 자, 리을번 기타 이외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6페이지 넘어갑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 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양도소득세를 보고 이해하시면 더 좋은데 우리 양도세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했냐면 양도소득세에서 자,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이걸 했습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순환에서도 했었는데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자,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자, 증여하는데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자, 이렇게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자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받을래? 아유 고마워 야.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린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그랬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에 대해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증여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산해서.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자,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 값은 공짜로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줬죠?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됐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고. 수증자 봅니다.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대가관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그래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예? 자 수증자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자산가액, 전체 증여받은 자산가액, 자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 즉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저 사례에서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뭐가 부과되고요? 자, 수증자는 어떤 세금이네? 공짜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2억 부분은 증여받아서 즉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요. 근데 다만 이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일 때 부담부증일 때 얘기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을 하면 이 채무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아버지가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자녀나 군대가 있는 애한테 이런 부담부증이하면 알았어요 아버지 알바트에서 갚을게요. 알았어요 아버지 월급 저 군대에서 월급 많이 올랐는데 그거 모아서 갚을게요. 결국 아버지 돈 갖다가 갚으니까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를 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를 하면 그럴 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우리 다 양도세에서 있었던 건데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뭐 한다고요? 네? 추정해. 본다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이고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뭐라고 돼 있어요? 본다, 간주한다로 돼 있습니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과하고 되는 거고 양도세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이는. 근데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단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채무인수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에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이거 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지금 이거예요.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부담부증의 경우에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지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 얘기고. 동그라미 2번 위 1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자,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 동그라미 1번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요거 배우자 식기준비소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요 부분이 이제 단서 부분, 요게 이제 단서 부분이 2018년도 개정세법입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 올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별표 시해놓고 아예 다 확실하게 알아두고요. 양도세하고도 비교해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 의제 있죠? 요건 어떤 거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교재를 보겠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음 착한 큰형님 삼형제 스토리 제가 해드렸어요. 자, 정규 수업 시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불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불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는데 상속재산 이만큼 남겨놓고 돌아가신 것을 가불병이 공평하게 협의해서 분할로 각자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상속으로 취득한 겁니다. 각자가 가불병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납세문자가 됩니다. 취득세. 그렇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어느 날 일상에 빠져서 막 정치로 생활하다가 이게 보면은요 그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자식이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할까 죽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그거에서도 보면 자식이 사고를 당했으니까 부모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막 뭐하면서 뭐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막 부모들이 막 뭐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똑같은 저기에서도 부모가 그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같은 사건에서도 부모가 그 사고 당사자인 자녀들은 보상금 받고 그냥 조용히 장례 치르고 그냥 조용히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게 자식하고 이거 부모가 틀린 것 같아요. 자식들은. 근데 정신없이 일생활에 생활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 돌아가신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했죠. 야, 우리 둘이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막내가 좀 그렇잖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상속세를 나누는 거는 오히려 이게 불공평하다. 막내한테 좀 더 주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갑과을 형님들이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잖아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 자, 요만큼씩 더 줄 때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이 늘어난 사람은 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건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봐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보느냐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초과 취득한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정되겠죠? 자, 근데 단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 요거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면 이 재분할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즉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6개월 내 만약에 이 재분할이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에 재분할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 의제 봅니다. 먼저 본문 보니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계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되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라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초과 취득한 부분은. 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 2, 3번 세 가지가 있지만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꾸겠죠? X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요? 지문이 길어가지고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안 낸 것 같아요. 자, 왜냐면 문제를 만들면 너무 지문이 길어지니까 안 낸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막 지문이 길어도 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한번 주의해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입니다. 얘도
아직 26회 시험 전에 신설이 되고서 아직 안 나왔어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조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를 추득했다고 봅니다. 의제 추득이냐 간주 추득이야? 지목 변경 결국은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를 추득했다 의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얘기고. 바꾼다 그러면 뭐 이런 경우에는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이것도 역시 26회 시험 전에 신설이 돼서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봅니다. 신탁법 수행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신탁을 하는데 신탁재산을. 그럴 때 갑 위탁자 믿고 맡기는 사람, 또 수탁자 믿고 맡는 사람 있습니다. 그럴 때 신탁재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형적 취득이잖아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자,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 문제가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취득하는지를 잘 봅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꾼다 뻔하지 뭐 이 위탁자의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바꾸겠죠? 주의하고. 그다음에 5번 취득시기입니다. 취득시기는 그냥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요거는 작년에 시험에 취득세 취득시기가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건데 독립학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또 독립학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올해 시험에 취득세 취득시기가 문제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한다고 했죠. 자, 근데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어떤 간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작년에 나와 버렸어요. 작년에 지문도 대다시 길게 나왔어요. 자, 근데 어떤 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취득시기. 자,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는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한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것이냐. 신고납부 기간에 기산점 등이 있다가 의미가 있는데 취득시기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버렸네.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요. 잠깐 쉬었다가 또 그러면 취득 시기 다음 시간에 중요하네요. 과세 표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